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누이의 알량한 측은지심에서 벗어난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5살 어린 시누이가 있는데요. 제 시누이는 영악하게 시아버지를 제외한 가족을 측은지심이라는 거미줄을 쳐서 올가맸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도 처음엔 시누이가 불쌍했어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시아버지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관계도 좋지 않아 친한 친구 한 명 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고 어린 나이에 시아버지의 권유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 걸 흔히 취집이라고 하죠. 저는 그런 삶이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탁했던 것처럼 시누이를 친동생처럼 여기고 챙겨줬죠. 하지만 시누이를 향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요구는 도가 지나쳤어요. 그 무리한 요구가 저를 일깨웠고 시누이의 검은 속내는 꼬리가 길어 밟히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는 불쌍한 캐릭터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무언가 던지며 시누이의 고리를 끊어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백화점 영업팀에서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직급은 과장이에요. 오래전부터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저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평생 보통의 서민 혹은 보통보다 못한 서민으로 살았는데요. 그래서 명품은 꿈도 못 꿨어요. 아니, 명품이 뭐예요? 백화점이란 공간 자체가 저희 친정에서는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 친구 하나가 저와 똑같은 가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와 대단히 친하진 않았지만 같이 노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너 나랑 가방 똑같네? 너도 중앙시장에서 샀어? 거기 예쁜 거 많지? 야, 이게 어딜 봐서 똑같아. 너는 쇼넬이고 나는 샤넬이고 로고 위치랑 모양이 다르잖아. 나는 딱 보니까 알겠는데 넌 모르겠어? 그리고 중앙시장은 무슨? 난 시장 같은 데 안 가. 백화점을 가지. 시장과 백화점의 차이가 뭔지 알아? 뭔데? 시장은 돈 되는 건 다 가져다가 팔지만 백화점은 진짜만 판다는 거야. 이건 진짜야. 진짜 샤넬이라고. 그러면 뭐가 달라? 어차피 가방은 다 똑같은 가방인데. 당연히 다 다르지. 네 가방은 진짜 같은 가짜고 내 가방은 진짜 중에 진짜라고. 너 그거 얼마에 샀는데? 3만 원. 야, 샤넬을 어떻게 3만 원에 사니? 그래도 대단한데? 나였으면 가짜는 안 들고 다닐 텐데. 아, 하긴 넌 가짜인 줄도 몰랐으니까. 너는 백화점 자주 가? 우리는 뭐 가끔 저녁 먹으러 가기도 해. 왜? 넌 안 가봤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부잣집 친구의 놀란 표정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의 치욕이라고 할까요? 부끄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에게 백화점에 가자고 졸랐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절 백화점에 데려가지 않았죠. 가서 살 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런 데를 가? 그런 데 가면 너희들 눈높이만 높아져서 괴로울 뿐이다. 어차피 살 수도 없는 거 쳐다도 안 보는 게 나아. 엄마는 때를 쓰는 저에게 늘 그렇게 말했고 저에게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부의 상징이자 선망의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백화점 영업팀에 취직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망의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물론 업무는 상상한 것만큼 우아하진 않았죠. 브랜드 입점은 늘 치열했고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쥐어짜야 했어요. 그리고 매출과 실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진상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백화점이라는 공간의 품위와 고급스러움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했죠. 백화점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꼭 품위가 있는 어른이 된 듯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명품 선물을 했어요. 그때 저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다들 생애 첫 명품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슴 따뜻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어요. 저는 남편을 매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가방을 사러 온 손님이었고 저는 그 매장에서 매니저와 재고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참에 남편이 매장으로 들어왔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매니저를 대신해서 묻자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쭈뼛쭈뼛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휴대폰 속엔 에메랄드빛 가방이 있었어요. 저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상품을 찾았죠. 남편은 제가 찾는 동안에도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명품관에 처음 와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서 계시지 말고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찾아드릴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금방 나가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그리고 그 사이 물건을 찾아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바로 카드를 건네더군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상품 보시고 천천히 결제해 주시면 돼요. 괜찮겠죠. 잘 관리해 놓으셨을 텐데. 그냥 바로 결제해 주세요. 하지만 이러는 경우에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직접 상품을 검수하고 하자가 없음을 확인시킨 뒤에 상품의 특징이며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꽤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냥 에메랄드빛이어서 사러 온 거거든요. 에메랄드빛 가방을 찾으셨던 거예요? 에메랄드가 건강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색도 예쁘고요. 아, 그렇죠. 에메랄드빛이랑 터키석 빛깔 등이 건강을 의미한다고 하죠. 누구한테 선물 드리실 건가요? 선물 포장해 드릴까요? 네, 선물하긴 할 건데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동생한테 줄 거라. 여동생이 있으신가 봐요. 여동생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오빠도 있고. 저희 오빠는 저한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평범한 남매 사이랑 비슷하죠, 뭐. 서로 별말 안 하고 사생활 터치 안 하고 그래요. 아, 그게 평범한 남매 사이인가요? 그렇죠. 어떤 오빠가 동생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해요. 각별한 사이신가 봐요. 보기 좋네요. 그러자 남편은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빠른 소리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동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은 따뜻해 보였죠. 부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8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지금 좀 많이 아파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든요. 꽃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밀 갈아주길 귀찮다고, 시들면 썩는다고 안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같이 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하고, 그래서 뭐가 없을까 하다가 제 동생 또래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가방 사주면 좋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말 가방을 사러 오는 오빠는 별로 없는걸요. 정말 자상하시네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괜찮아지게 하고 싶어서요. 뭐라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하고 있던 명품 스카프를 풀어서 가방과 함께 포장했어요. 네? 그건 뭐예요? 동생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선물하려고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는데. 남편은 무척이나 난감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스카프까지 포장해 남편을 보냈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제 남편을 만났던 매장 매니저가 손님이 찾는다며 저를 불렀어요. 내려가 보니 남편이더군요. 상품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제 구매하신 상품에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돌려드리려고. 찾아보니 너무 비싼 물건이더라고요. 아, 괜찮은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몇 개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정한 실랑이를 하다가 저희는 점심을 먹게 되었고 며칠 뒤엔 연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부터 가족을 각별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남편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따뜻하구나 싶었죠. 게다가 남편은 스카프를 돌려주러 왔잖아요. 그 모습 또한 플러스 점수였어요. 겸손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죠.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한 지 1년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은 선량한 마음과 함께 독이었어요. 제가 남편의 그런 점들을 높이 샀던 것은 저희 부부가 가족이 되었을 때도 그런 마음을 쓰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가족은 줄곧 저희 부부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었죠. 특히 시누이였어요. 남편에게 8살이나 어린 시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많은 나이 차이 때문인지 시누이를 꼭 딸처럼 여겼어요. 아시겠지만 저도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매 사이가 어떤지 저도 알 것 아니에요. 물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듣고 느꼈던 대로 저도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봤자 남매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대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남편은 시누이의 밥에 반찬을 올려주고 물도 따라주고 휴지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상견례 때도 그랬으니 평소에는 얼마나 챙기는지 아시겠죠? 남편은 운전을 못하는 시누이를 위해 시누이의 운전기사가 되어주기도 했고 언제는 시누이가 크로와상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집에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크로와상을 사들고 시댁에 가서 지금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한 적도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여럿 있었죠. 그럼 나한테 연락이라도 한 통 해줘야지. 아,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갓 나온 빵이 식어서 올까봐. 나도 크로와상 좋아해. 어? 나도 갓 나온 크로와상 좋아한다고. 그럼 사갈까? 오빠 어딨어? 아, 미소가 부른다. 나중에 집에 갈 때 전화할게. 매번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갈 때 전화는 시누이의 방해 공작으로 끊어졌고 저는 매번 집에서 혼자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결혼을 했는데 더 외로운 기분이었죠. 어쩌면 남편과 연애를 했을 때보다 결혼을 하고 나서가 더 외롭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애처럼 떼를 썼어요. 무거우니까 장 보러 같이 가자는 둥, 바다가 보고 싶다는 둥, 뭐가 먹고 싶다는 둥. 유치하게 남편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죠. 그렇게 시댁에 가지 못하게 된 남편은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같이 시댁에 갔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저를 미워하는 게 눈에서 보이더라고요. 아, 언니 젓가락을 깜빡했네. 미안해요. 엄마, 언니 수저 내가 깜빡했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언니, 우리 오빠 너무 못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뭐 해달라, 저거 같이 가달라 그런다던데. 무슨 오빠가 언니 하인도 아니고. 게다가 언니는 면허도 있잖아요. 언니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왜 사람을 귀찮게 해요? 부부가 같이 있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장 보는 거 무거우니까 남편으로서 같이 가줄 수 있죠. 그리고 원래 부부가 그런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같이 가는 거, 같이 먹는 거. 다 함께 하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아가씨가 너무 어려서 모르나 보다. 어머, 언니 설마 의부증이에요? 우리 오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해요? 의심하고 추궁하고 그래요? 이러다 엄한 사람 하나 잡는 거 아니야? 시누이가 그러면서 저를 막 비꼬는데 저는 솔직히 네가 나보다 더하면 더하지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라 참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남편을 시댁에 못 가게 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자 갑작스럽게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소미가 시집을 가기로 했다. 넉넉하게 넉 달 뒤에 날짜 잡을 거니까 그때 다들 시간 비우는 거 잊지 말고. 네? 소미가 갑자기 왜요? 얘 연애도 안 해본 애인데. 내가 선보라고 했다. 좋은 자리가 나서. 상대가 의사야. 개원한 의사라고. 어머, 아버님 축하드려요. 의사 사위 보시겠네요. 아가씨도 축하해. 의사 사모님 되겠네. 그래, 아가야. 너라도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구나. 아니, 다들 내가 딸 팔아 넘긴다고 나쁘게 말하는데 요즘 세상에 의사한테 시집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애가 어떻게 의사 남편을 만나겠냐. 다 내 덕이지. 내가 교수로 있으면서 자리를 잘 다져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라고. 너 지금은 그렇게 뾰로통해 있지만 나중엔 나한테 큰절하고 그럴 거다. 정말 해요? 정말 결혼하냐고요? 아빠는 딸을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게 좋아요? 봐봐. 또 말 대꾸하지. 너 시집가서도 그러면 부모 망신 주는 일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지만 쥐뿔도 없는 애가 의사 사모님 되는 일이 쉬운 줄 알아? 가당치도 않지. 그런데 어딜 감히 네가 하겠다 말겠다는 오네. 네가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내가 말하지만 너 이 결혼 안 하면 이 집에서도 나가라. 난 너한테 별로 기대가 없어. 뭘 하겠냐. 기껏 네 오빠가 대학 보내줬더니 중퇴하질 않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너 대학 안 보낸 거다.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아빠 말대로 아빠는 대학도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누구랑 결혼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어요? 신우이는 계속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결혼 전날까지 울다가 의사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신우이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남편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을 자꾸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오늘 소미가 좀 힘들다고 해서 잠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아가씨네로 간다고? 저녁은 어쩌고? 저녁은 소미랑 먹을게.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지? 자기는 씩씩하잖아. 뭐? 나는 씩씩해서 결혼하고도 혼자 있어도 되고 아가씨는? 애가 연약하잖아. 어릴 때부터 혼자 잘 못 있어. 내가 말했잖아. 아가씨 결혼했잖아. 남편 있잖아. 아니 대체 하루가 멀다고 오빠를 불러내길. 그것도 결혼한 오빠를? 그게 그냥 갔다 올게. 내가 걱정돼서 그래. 일찍 들어올게. 밥은 먼저 먹어. 또다시 저에겐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가 멀다고 제 남편을 불러요. 우리 남편이 무슨 아가씨 시종이에요? 뭐라고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언제부터 우리 오빠가 언니 소유물이었어요? 내가 언제 소유물이랬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부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가씨도 결혼해서 알 것 아니에요. 아니요. 언니는 내가 어떻게 결혼한지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우리 오빠를 괜히 부른 것도 아니고 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언니가 그것도 이해 못 해줘요? 이해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일 불러요? 우리도 부부 생활이라는 게 있다고요. 같이 밥도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면 상의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 퇴근하고 불러서 잠들기 직전에 보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집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언니네 집으로 가면 되죠. 무슨 부부 생활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같이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갈게요. 그러더니 신우이는 정말 남편이 퇴근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의 집으로 왔어요. 심지어는 저와 남편이 늦을 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소파에 집주인처럼 앉아서 이제 막 들어오는 저희 부부에게 손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런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집에서 보니까 좋네 하는 거예요. 신우이는 그런 식으로 저희 집에 와서 밥도 얻어먹고 신나게 쉬면서 놀다가 자정쯤 남편이 집으로 바래다 줬어요. 제가 돈을 주며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됐다고 안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치도 이렇게 없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눈치가 없는 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 저희 집으로 오지 않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자기만한 캐리어를 들고 왔더라고요. 주말에요. 이게 뭐예요? 저 여기서 좀 살게요. 이혼할 거예요.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이혼할 건데 이대로 친정으로 가면 내가 아빠한테 맞게 더해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게요. 오빠는 괜찮을 거고 언니도 괜찮죠? 여기가 무슨 여관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이 신우이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나와서 신우이를 안방으로 들여보내더니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더군요. 둘 사이가 전혀 회복할 수 없는 눈치야. 매제도통 전화를 안 받고. 정말 이혼한다고 해? 아버님이 가만히 계실까? 아버님 의사사위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 게다가 아버님 동료 교수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 평판이 중요한 아버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알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딸이 저렇게 울면서 완강하게 버티는데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을까? 물어? 대성통곡을 해. 자기도 아까 얼굴 봐서 알잖아. 얘가 부어있는 걸. 정말 어쩌면 좋지? 아가씨 친정, 그러니까 시댁으로 보내야지 뭘. 어차피 알게 될 거라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오늘 바로 들어가서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하라고 해. 자기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자기 친동생 일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싸움은 저희 부부의 일로 번졌고 한참을 이야기한 끝에 저는 도가 지나치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있잖아,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랑 아가씨 사이 너무 도가 지나쳐. 나도 오빠 있어, 언니도 있고 나도 막내야. 그런데 이렇게까진 안 한다고. 자기가 뭐 아가씨 종이야? 머슴이냐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해주고 요구사항이 그렇게나 많은데 일일이 다 맞춰주고. 자기가 무슨 아가씨 아빠야? 아가씨가 6살 어린애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해줘? 그건 자기네 남매끼리 정이 넘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자기 남매 사이가 더 이상해. 어떻게 남매끼리 서로 생일도 몰라? 그리고 언제는 내가 소미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반했다며. 그럼 끝까지 좋게 봐줘야지. 아니야? 내가 좋게 봐준 건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랑 가족이 되면 그 이상으로 잘하겠구나 싶어였어. 그런데 지금 어때? 지금 자기가 우리한테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아니면 아가씨한테 그러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정말 우리긴 해? 대체 언제까지 아가씨 뒤치다꺼리 해주느라 우리 인생을 놓칠 건데. 이래서 내가 자기 곁을 떠나도 좋아? 아쉬울 것 없다 이거야? 제가 세게 나오자 남편은 충격을 먹은 듯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죠. 내가 왜 소미한테 그렇게 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 지금부터 말해줄게. 앉아봐. 저는 못 이기는 듯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인 아빠는 딸인 소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소미가 자기도 알다시피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얽매이고 틀에 박힌 걸 싫어해. 그런데 우리 아빠는 규칙을 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이 두 사람은 매번 충돌했어. 딸이지만 성질이 맞지 않은 인격체에 아빠는 당황해서 막 혼을 냈어. 그러니까 소미는 반항했어. 학교에서 부모님을 부른 적도 있었고 학원에서 소미가 통 나오지 않는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지. 그래서 아빠는 고등학교 3학년인 소미에게 대학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소미가 대학은 가고 싶었나 봐. 그 이후로부터는 공부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빠 성격 알지? 한번 아니다 싶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잖아. 아빠는 정말 소미를 대학 진학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아가씨 대학 보낸 거야? 그때 자기가 몇 살이었는데? 28이었지. 그래도 난 바로 취직이 되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 뭐 어쩌면 이럴 줄 알고 모아놓은 것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소미 대학은 내 돈으로 보냈어. 그리고 말하진 않았지만 소미는 대학 진학하면서 집에서 나와 나랑 같이 살았어. 자기랑 둘이? 어디서? 그냥 자취방이지 뭐. 소미 대학이랑 내 직장 중간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둘이 5년 정도를 산 것 같아. 그동안 아버님이 지원을 일치 안 했어? 하셨을 리가 없지. 그냥 내버려 뒀어. 난 그래도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자기가 많이 힘들었겠네.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자기가 다 감당해야 했을 것 아니야. 맞아. 그래서 좀 힘들었어. 사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기도 해. 무슨 결정? 이직을 했어. 그래서 그때 살던 곳에서 너무 멀어져서 이사를 해야 했어. 그런데 내 직장 쪽으로 이사를 하면 소미 대학이랑 너무 멀어져서 소미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 그런데 5년이나 같이 살았다며. 5년이면 아가씨 졸업하고도 남잖아. 그런데 아가씨 중퇴했다고 하지 않았어? 설마 중간에 휴학한 거야? 내가 하라고 했어.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쉬엄쉬엄 놀면서 세상 구경도 하면서 하라고 했어. 나랑 같이 간 적도 있고. 어디를? 해외. 일본이랑 베트남, 태국 이렇게 갔어. 그 돈은? 그 돈도 다 자기가 부담한 거야? 동생을 위한 일인데 오빠가 되어서 그것도 못하겠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들어도 이해가 안 가. 그냥 지나쳐. 자기 남매는 너무 지나치다고. 아니야,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그렇게 나랑 떨어져 지내게 된 소미는 예상했다시피 아빠랑 갈등을 겪었고 당시 대학 동기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어. 그래서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더래. 응급실에 가니까 정신과로 가라고 했어. 공황장애라고 하더라.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소미는 대학을 중퇴하고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어. 한 달에 2번 가는 병원이 정신과야. 그 이야기를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데 듣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다 내 탓 같더라고. 내가 얘를 힘들다고 내치지 않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든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 미안함 때문에. 이제 이해가 돼? 아니, 이해 안 돼. 그게 어째서 자기 탓이야? 자기야, 자기는 아가씨의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따라 아가씨를 본가로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원래 사람이라는 건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인생은 혼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아? 자기 너무 냉정한 것 같아.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당장 결혼만 생각해봐. 아가씨의 선택 아니었어? 떠밀려 결혼했다고 하는데 정 싫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 아버님이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는 건 핑계야. 그리고 아버님이 오죽하면 결혼이라도 시키라고 했겠어. 아가씨가 제대로 일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자기처럼 아가씨 우쭈쭈 해주길 바랐어? 미안하지만 난 내 생활, 우리 부부 생활 침해받으면서까지 아가씨 보듬어줄 생각 없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아가씨 친정으로 보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자기 친동생이라도 그렇게 말할 거야? 아, 자기는 막내라서 그런 건가? 언니고 누나인 적이 없어서 이런 너그러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럼 나를 따라해. 그럼 되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분명 부탁했지. 우리 소미 친동생처럼 생각해달라고. 엄마도 자기 친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굴어도 돼? 우리 엄마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말할게. 친딸이니까 이런 건 제깍제깍 말해야지.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신우이의 이혼 위기를 말했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틀도 안 되어서 다시 신우이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제가 멀뚱히 신우이를 보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민정아,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참 염치가 없구나. 하지만 단 몇 달이라도 우리 소미 좀 부탁하자.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네 시아버지랑 소미랑 둘이 또 한바탕 하고 집이 난리도 아니다. 도저히 이 둘을 같이 붙여놓을 수가 없구나. 내가 생활비는 매달 보내마. 그러니 몇 달만이라도 네 시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부탁하마.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아이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아가씨랑 같이 살아요? 아마 너희 아이 낳으면 소미가 잘 봐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끊는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신우이는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집에 오니까 살만하네. 언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엄마 말대로 언니랑 오빠 아이 낳으면 내가 잘 키워줄게요. 저 유아교육과 다녔던 거 알죠? 아마 언니가 키우는 것보다 더 나을걸요? 그리고 가족인데 뭘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가족끼리.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상하다시피 저와 남편은 또 한바탕 했어요. 신우이는 그걸 들으면서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집 얻어줄게. 소미한테 집 얻어주면 되지?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할 거지. 집을 구해줘? 우리 전세 대출 2억도 못 갚았는데 무슨 대출을 또 받겠다는 거야. 어차피 지방 아파트 투자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어. 그리고 대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그게 말이 돼? 내가 갚는다고. 그럼 와이프 때문에 내 동생 쫓겨나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싸움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 냉전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신우이가 짐을 싸더라고요. 어디 가요? 내가 아닌 척해도 언니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언니는 착하고 마음도 여리니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고요. 오빠가 부산에 집 구해줬어요. 내가 바닷마을에서 살고 싶어 했던 건 어떻게 기억하고. 역시 정말 언니는 친데레라니까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언니 땡큐. 덕분에 40평대 신축 아파트 살아보네요. 저는 세게, 아주 세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며 내일 돌아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서울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부산으로 갔어요. 일단 말은 신우이가 잘 사는지 보고 오자고 해두었죠. 시부모님은 제가 같이 가자고 해서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신우이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간만에 시댁 식구들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가서 일은 어떻게 하고 여기 있냐고 물었죠. 휴가 냈어. 내가 원체 휴가를 안 써서 일주일은 쓸 수 있더라고. 아무래도 얘가 혼자 낯선 데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되잖아. 저는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며 실실 웃는 남편에게 종이 몇 장과 사진을 던졌죠. 이게 뭐야? 종이와 사진에 남편의 얼굴이 베어서 피가 좀 났어요.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고 자세히 보라고 말했죠.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가 던진 것들을 자세히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고 시누이는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울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열받은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한마디로 시댁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와 사진을 들고 제게 가까이 왔어요. 이게 뭐야?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그 망할 놈이 준 거야? 왜? 내 동생 완전히 망해보라고? 역시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신우이를 감싸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던진 것의 정체는 바로 신우이의 이혼 판결물이었어요. 사실 신우이의 이혼엔 숨은 비밀이 있었어요. 아마 신우이는 평생토록 비밀로 묻어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좌로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큰 금액이 입금되어서 놀라 입금자 명을 보니 신우이의 전 남편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번호를 지우거나 그러지 않아 전화를 했어요. 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된 이후로 만나뵌 적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작년 추석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진 못하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야겠죠? 근데 제가 전화를 한 건 다름 아니라 2천만 원을 저한테 입금하셨던데요. 잘못 입금하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입금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서. 받는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는 금액도 아니고요. 네? 그거 소미 씨 오빠분, 형님이 저한테 보내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요? 남편이 왜 위자료를 보내드렸죠? 소미 씨가 그럴 돈이 어딨겠어요? 네? 아가씨가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왜요? 그쪽에서 주셔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받아야 했습니다. 판결이 그래서요. 저는 그때 여자의 촉이 발생해 지금이 바로 신우이의 발목을 잡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희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알게 된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이대로 이혼남이 된 걸로 모자라 바람핀 의사 타이틀 갖고 싶으세요? 아마 알게 모르게 그렇게 소문 다 났을걸요? 저희 아가씨가 그런 쪽으론 타고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병원 매출이 좀 줄었네요. 그래요.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죠. 그 못된 가족들한테서 같이 진실을 밝혀보자고요. 그렇게 저는 신우이의 전 남편을 은밀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신우이는 자기가 이혼한 이유가 전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신우이의 전 남편을 욕하고 그랬죠. 하지만 사실은 좀 반대였어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에게 냉담했던 건 소미 씨였어요. 소미 씨가 물론 원하지 않는 결혼한 것 인정합니다. 저 또한 의사가 되어서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사랑도 없는 결혼을 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이왕 결혼한 거 알콩달콩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소미 씨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산 송장 같았습니다. 저희는 집안에서 달리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소미 씨가 말하고 제가 뭐든 허락하는 대화가 주된 대화였습니다. 주로 돈 문제로 소미 씨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처음엔 그렇게라도 대화를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ATM 기계야? 이런 말이요. 시간이 지나니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소미 씨와 제 처가댁이 저의 그런 능력을 보고 결혼시켰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너무 적나라 하니 불편해지더군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소미 씨는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며칠 하더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소미 씨는 남들은 월급으로 받는 돈 이상을 아무렇지 않게 썼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적나라하게 밝혀지니 나 부끄럽네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나더군요. 가장 어이없었던 말이 여자가 생겼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카드를 줘도 그 의심과 추궁은 계속 하더군요. 심할 땐 같이 일하는 간호사까지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실에서 업무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난리였죠. 그래서 관둔 간호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소미 씨는 갑자기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심했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밤에 자지 않을 뿐더러 들어와서도 졸졸 쫓아다니며 뭘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저희 아가씨가요? 꼭 의부증 같네요. 의부증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의부증이에요. 여기 법원 판결문 보시면 의부증으로 인한 부부관계 훼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상담한 결과로는 어릴 적 부모 관계에서 온 불안이 자기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과 연결되어서 결혼 후에 의부증으로 나타난 케이스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소미 씨 보면 오빠한테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오빠를 꼭 남편 아빠처럼 대하면서 못살게 굴죠.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형님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왜요? 제가 뭘 하든 하나같이 형님이랑 비교했으니까요. 우리 오빠는 이런데 우리 오빠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징글징글할 정도로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좀 도가 지나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가씨 이혼하니까 저희 집에 지내게 하라고 하더라니까요. 시댁 식구 전부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저희가 이혼에 불똥 튄 것 같네요. 뭐 그런 말을 들으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정신병을 속임이라고 적혀 있네요. 설마 저희 아가씨한테 양극성 장애가 있다는 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랬네요. 약을 먹길래 모르니 감기약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매일 먹어서 확인해보니 정신과 약이었어요. 모르셨구나. 그럼 사기 결혼이네요. 시부모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은근슬쩍 말하니 오히려 정신병을 욕하더라고요. 그런 병은 게으르고 나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을 안다고 할 수도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혼 소송하는 걸 숨긴 거예요?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또 뭐고요? 이혼 소송이나 사유 밝히는 걸 소미 씨가 원하지 않았어요. 형님과 함께 와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본인들이 소송에서 질 것은 알았는지 위자료를 줄 테니 소송도 사유도 가족에게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위자료 2천만 원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건 아니에요. 그 돈은 저도 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럼에도 처갓되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소미 씨도 형님도 소미 씨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소미 씨 가족이 제일 불쌍해요. 소미 씨의 측은지심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꾸 와서는 비는 형님을 보니 제가 손을 쓴다고 바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번엔 제 차례네요. 제가 다 밝혀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탈출해야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거미줄에서. 그렇게 저는 신우이의 전남편에게 이혼 판결문 사본을 얻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밝힐 계획을 짜게 되었죠. 그래서 일부러 부산까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 거였어요.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 밝혀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획은 성공적이었죠. 제가 던진 신우이의 이혼 판결문에 시댁 식구들 전부 아수라장이 되었으니까요. 소금을 뿌린 미꾸라지처럼요. 그리고 저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이 씩씩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한 장의 서류를 더 던졌어요. 그건 저희 부부의 이혼 합의서였어요. 제 위주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도 함께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아파트까지 자기 재산으로 분할하겠다고? 그래, 지금 사는 집이며 자기 차까지 다 나한테 넘기고 가. 왜? 억울한가 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니? 자기가 집에 진득하게 있으면서 남편으로서 행동한 날보다 네 동생 오빠로 행동한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게 한 가장이 할 짓이니?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아픈 동생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지. 너는 정말 보면 볼수록 가족애가 없는 사람 같아. 계속 아픈 동생 하는데 너는 아가씨가 정신병 진단 받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아프단 핑계를 대지? 그게 바로 덫에 걸렸다는 거야. 자기랑 자기 식구들은 아가씨한테 걸렸어.
아주 단단히 걸렸다고. 아무튼 지금 당장 합의 섰어. 이대로 이혼 진행할 거니까. 정 억울하면 소송해. 누가 이길지 난 예상이 가네. 그리고 어머님, 참 자식 농사 잘 지었네요. 자식 둘 다 한 해에 결혼시키고 한 해에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겠죠. 저도 이해해요. 그렇게 저는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이혼했어요. 부산에 있는 집은 이득을 보며 팔았고 살던 집에선 남편과 시누이를 쫓아냈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과 시누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발등에 불 떨어진 남편은 저에게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터무니없는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했죠. 아마 대부업이라도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노숙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이용한 시누이, 얼마나 못됐나요? 하지만 사람의 못된 성질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죠. 그러니 매 순간 정신 똑바로 차려서 현명한 선택, 현명한 탈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남편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